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5월 25일 새벽 4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간 경비를 돌고 있던 경비원이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새벽에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죠. 소리가 난 곳은 지하 주차장 쪽이었는데 경비원이 그곳에 도착하자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의 천장이 부서져 있었고 그 아래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2명의 여성. 놀란 경비원이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죠.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두 여성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현장 조사 결과 놀라운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집니다. 우선 사망한 두 여성, 이들은 33살의 A씨와 31살의 B씨였습니다. 자매 사이였죠. 이들은 해당 아파트 12층에 거주 중이었는데 여기에 자매만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매의 어머니와 막내 동생 29살의 C씨까지 총 4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12층 이들의 집에 찾아갔을 때 안타깝게도 추가 사망자가 확인됩니다. 바로 막내 C씨예요. 그녀는 목이 졸려 사망한 채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 그녀의 시신 위에 이불이 덮여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발생한 세 자매의 연속 사망 사건. 부검 결과 이 세 사람은 큰 시차 없이 한날 한시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사인은 달랐죠. 투신한 A, B씨는 외상에 의한 사망이고요. 그리고 목이 졸린 채 발견된 막내 C씨는 경부압박 질식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막내가 목이 졸려 사망한 지 약 2분 뒤에 다른 두 언니가 투신한 게 아니냐라고 경찰이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세 자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에 남아있는 사큰. 이 사큰이라는 게 보통 목이 졸려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이 저항을 하면 생기는 흔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종합해서 해석하면 세 자매 모두가 누군가에게 목을 졸렸다는 뜻이 되겠죠. 심지어 막내 C씨는 시신 위에 이불이 덮여져 있었다는 점에서 타살 정황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세 명의 자매를 살해할 만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걸까요? 사건 당일 이들의 집에는 자매들 외에 또 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죠.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는 사건 전날인 5월 24일 밤 11시에 딸들이 안방에 모여서 TV를 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했습니다. 잘 자라 인사를 건넸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몇 시간 후 새벽에 이 어머니는 딸들이 차례차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하는데요. 만약에 제3자가 이 아파트에 침입을 해서 자매들을 살해했다면 방에서 분명 소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라는 증언.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세 가지 가설로 좁혀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머니가 범인일 수 있다. 또는 면식범이 집에 침입을 해서 살인을 했다. 혹은 세 자매가 서로의 자살을 도왔다. 이 세 경우겠죠. 경찰은 하나하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당시 수사팀은 어머니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 단정지어서 발표를 했어요. 이 결론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설은 제쳐두고요. 두 번째 가설, 알고 있던 면식범의 소행일까요? 모두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뭔가 이 집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세 자매를 죽였다는 시나리오. 조사 결과 하필이면 이 사건 당일에 아파트 CCTV가 작동하지 않았던 게 밝혀집니다. 경비원분이 청소를 하던 중에 기계를 잘못 만졌는데 이게 꺼져버린 거예요. 하필 그날요.
그런데 그 외에 사실 현장에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외부에서 침입이 전혀 없었다고 100%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게다가 만약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라면 어떤 강제 침입 흔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일단 경찰은 이 세 자매 주변에 원한을 가질 만한 인물이 있는지 탐문했습니다. 이웃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족이 어디 가서 욕먹을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참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고 다들 칭찬 일색입니다. 지인들과의 갈등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혹시 친척 또는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나 싶었는데 그러면서 밝혀진 게 사실 이 집엔 이 3명의 자매 피해자 위로 2명의 언니가 더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언니, 이들은 진작 출가를 해서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죠. 가족 간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자매들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가까운 친척과의 교류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홀로 이 5딸을 부양했고요. 2딸이 출가한 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죠. 자, 그러면 가족의 불화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른 가능성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돈. 만약에 이들이 사채를 썼거나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빚진 상황이라면 원한 범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이조차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어요. 심지어 세 자매와 어머니는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대출 없이 소유하고 있던 상태였죠. 아파트의 시세가 약 2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또 어머니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셨고요. 아파트 관리비도 밀린 흔적이 없어요. 세 자매의 보험 가입 내역, 또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내역까지 남아있는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지만 여기서 도저히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질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가설이었던 동반 자살, 여기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었죠. 어찌 보면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현장에서 유서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3장의 A4 용지, 이 3잠의 각각 필체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는 게 힘들다,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시신은 화장해서 뿌려달라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자매들의 어머니 또한 유서를 보고 이게 각각 자매들의 필체가 맞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자매 3명이서 하루아침에 동반 자살을 한다? 같이 살고 있는 엄마를 홀로 남겨두고? 보통 동반 자살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들이 같은 형태의 죽음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약을 먹고 쓰러진 채 발견되거나 또는 다 같이 투신한다던가 하는 경우겠죠. 그런데 이들의 경우에는 투신과 목졸림이라는 자매 간의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결코 일반적이진 않다고 말하는데요. 그럼 혹시 독극물이나 마약에 취했던 건 아닐까요? 경찰이 즉각 정밀 부검 그리고 현장에 또 정밀 감식을 실행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조사 끝에 마침내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사건은 세 자매의 동반 자살이 맞다는 결론이에요. 부검에서 약물 섭취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침입에 흔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3자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자살이 아니고서는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데 결론이 닿은 건데요. 특히나 이 세 자매의 사망의 형태가 다르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이 서로 자살을 도왔거나 혹은 서로가 서로를 살해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3명의 목에 남아있던 사큰이 서로 목을 조르다가 생긴 것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막내인 C씨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니까 남은 언니 A, B씨가 별 수 없이 투신을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매들이 서로를 한 번씩 목 졸랐다는 것이 좀 이해가 저로서는 힘들었는데요. 근데 또 그 중에 동생만 성공했다. 이 스토리는 참 어딘가 앞뒤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사건 전말이 찜찜한 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찰은요, 이들의 동반 자살의 원인을 생활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니, 근데 앞서서 집도 자기 집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생활고를 원인이라고 본 데는 이유가 있었죠. 당시 세 자매 모두 직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딸이었던 A씨는 10년 정도 보육교사로 일을 했었는데 사망하기 얼마 전에 실직을 당한 게 확인됐어요. 월급이 약 16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어린이집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실직을 피할 수 없었죠. 넷째였던 B씨 또한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는데 마침 몇 달 전에 실직을 했습니다. 막내 C씨는 장기간 직업이 없었고요. 간간히 알바만 했을 뿐 어떤 정규 직장에 다닌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사는 이 네 사람 중에 지금 세 사람이 직업이 없잖아요. 실직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한 명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집에 함께 남아있던 이 세 자매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같이 보냈을 거고 또 실직과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같이 공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할 바에는 같이 삶을 마감하자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데 이 사건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생활고가 문제였다 하는데 어머니가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먹고 사는 데 자체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 프로파일러는 이들의 사망 원인이 우울감의 공유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직이라는 어떤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감정 공유는 사람들끼리 더 깊어진다고 해요. 힘든 걸 같이 겪은 사람들이니까요. 이 자매들은 특히나 집에서도 함께 모여서 TV를 보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정도로 아주 친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끈끈한 자매다 보니까 우울감이 오히려 서로에게 더 전파가 되었고 어느 순간 자신도 혼자 남을 수 없고 상대방도 혼자 남겨둘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죽음을 공유하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었죠.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은 유서에다가 자신의 어떤 힘든 심경과 또 자살의 이유를 꽤 자세히 적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서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참 간단명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는 이것 또한 같은 우울의 감정을 공유했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할 말을 이제 굉장히 적게 남겼을 거다라고 분석했죠. 굳이 이런저런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 자매는 한날 한시에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끊어주는 다소 독특한 형태의 자살을 계획했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참 몇 번이고 다시 되짚었는데 전문가의 분석을 아무리 들어도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만에 하나 세 사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은 아니었을까라는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이 부천 세 자매 동반 자살 사건은 생활고 혹은 실직으로 인한 우울감의 공유로부터 온 자살 사건이었을까요?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미스테리하게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무엇보다도 창창한 나이에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던 이 세 자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6월 4일 오전 10시 30분 일본의 효고현 다카라츠카시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어떤 집에서 누군가 다급히 뛰쳐나오더니 옆집 벨을 누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죠. 이 벨소리를 들은 이웃이 무심코 누군가 싶어서 인터폰을 들여다본 순간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여성, 그녀의 한쪽 귀 밑에 긴 화살이 박힌 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부상이었어요. 게다가 화살이라뇨. 이 평화롭던 주택가는 순식간에 공포가 엄습했고 이웃의 신고로 잠시 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합니다. 우선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유리에라는 49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구급차에 타기 직전 아주 힘겹게 손가락을 들어서 집을 가리켰는데요. 근데 말을 잇지는 못했죠. 무언가의 메시지를 주려는 듯한데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즉각 그녀가 뛰쳐나온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에는 머리에 화살이 박혀있는 여성 2명과 남성 1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여성 둘은 집 안에 거실에 쓰러져 있었고요. 남성은 욕실 근처에서 발견됐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사망 모습을 비교해보면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유독 남성의 머리에만 2발의 화살이 박혀 있었다는 점이었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견 당시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후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일단 이 피해자들에게 박혀있던 화살은 모두 석궁용으로 쓰이는 전용 화살이었습니다. 살인에 그러면 석궁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 석궁은 현장 거실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이 사람을 죽이는데 석궁을 썼다는 건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특이한 케이스죠. 석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활의 원리인데요. 여기에는 방아쇠가 있어서 이렇게 기계식으로 쏘는 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일반 활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화살을 날려보내고요. 종류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0m 이내에서 쐈을 때는 자동차 문도 뚫을 수 있다고 해요. 강력한데요. 이런 관통력 때문에 석궁이라는 건 사실 주로 사냥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가 평범한 주택가에서 살인 무기로 사용됐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석궁의 주인을 찾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엔 목격자가 있었죠.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진 피해자, 바로 유리에였습니다. 그녀가 즉각 범인을 지목했고 용의자는 놀랍게도 현장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체포를 딱 하는 순간에도 전혀 저항하거나 도망치려는 기색이 없었고 그는 멍하니 자신이 방금 뛰쳐나온 그 집안을 바라보고 있는 23살의 노조 히데아키. 그는 피해자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참극이 벌어진 이 집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존속살인이었던 겁니다. 사망자는 할머니 75세 요시미, 그리고 어머니 마유미, 남동생 히데시였죠. 생존자 유리에는 어머니의 언니, 그러니까 큰이모였습니다. 부검 결과를 보니까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이는 뇌에 손상을 입은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또 동생은 화살로 인해 출혈성 쇼크사로 숨을 거뒀죠. 이 피해자들 모두의 머리에 정확히 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이 히데아키가 실수로 한 발을 쐈는데 이렇게 됐다? 이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설명이에요. 살인의 목적이 뚜렷해 보였어요. 그렇게 사건이 알려지고 일본 열도는 노즈 히데아키가 왜 가족을 죽였는지 초미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수사 초반에 그가 대학생이라고 알려졌는데 얼마 후에 무직 상태라고 정정 보도가 돼요.
그 이유를 보니까 원래는 고베에 있는 대학에 다녔는데 학비가 미납이 되면서 재적 상태가 된 게 밝혀집니다. 근데 또 특이하게 노즈웨이 대학이 본인은 자기가 재적 상태인 걸 몰랐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파고 들어가다 보면 복잡한 가정 환경이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사건이 일어났던 이 집에 할머니와 두 손주, 그러니까 범인 히데아키와 동생 히데시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유미는 2년 전부터 인근에서 따로 살고 있었죠. 원래는 어머니가 이혼을 한 후에 형제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고 홀로 이제 나와서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때 히데아키의 미납 등록금 통지서를 비롯해 모든 재적 통지서가 다 어머니의 주소로 배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작 히데아키 본인은 자신의 재적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범행에 사용된 이 화살, 이게 쉽게 빼낼 수 없도록 촉에 갈고리가 달린 아주 살상력이 높은 거였어요. 게다가 활 또한 이 현의 폭이 70cm 정도 되는 걸로 30m 떨어진 빈 깡통을 완전히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무시무시한 걸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요? 노즈웨이 히데아키는 체포가 된 후에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금해하던 범행 동기는 가족에게 원한이 있어서 죽였습니다. 다른 집에 살고 있던 큰 이모도 죽이려고 불렀습니다. 라면서 너무 덤덤하게 자신의 그 큰 불만을 내비쳤어요. 아니,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조사를 하던 경찰은 죽은 남동생 히데시의 상태에 주목하게 되는데 다른 시신에 모두 화살이 한 발씩 박혀 있던 것에 비해서 남동생에게는 2발의 화살이 박혀 있었죠. 왜 그랬을까 생각하던 중에 이건 범인이 동생에게 어떤 질투나 원한이 더 강하게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생, 그는 범인과 1살 차이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두 사람이 항상 비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가라데 도장을 함께 다녔는데 그 사범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 싸움이 많던 형제예요. 물론 형제 간에 연년생인 경우에 싸우면서 크는 게 별다른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형제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우선 다니던 가라데 도장에서도 처음에는 형이 동생을 좀 가뿐하게 이기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겁니다. 편차가 심해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동생은요, 가라데 대회에 나갈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고요. 그럴수록 형 히데아키는 비교당하고 밀려나게 되죠. 이게 단순히 가라데에서만이 아니었는데 학교 성적, 교우 관계, 또 성격까지도 형제가 너무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동생이 더 우호적이었고요. 동생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착실하게 공부도 잘하고 알바를 병행하면서 성장해 가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교토에 있는 건축전문대학교에 진학해서 2급 건축사 자격증, 또 인테리어 플래너 자격증까지 취득을 합니다. 차곡차곡 그렇게 뭔가 꿈을 향해서 나아갔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꿈에 그리던 대기업 건축회사의 기술직으로 취직한 상태였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학비 벌려고 주유소, 경비회사에서 알바를 계속했는데 사람들은 늘 동생을 싹싹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형 히데아키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 그 성향이 조금 독특하다는 게 드러나는데 굉장히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일본어로 히키코모리적인 성향을 다분히 보였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성향이 단순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거의 안 하고요. 또 하루의 대부분을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서 혼자 생활하는 아주 극한 폐쇄성을 보이기도 하죠. 타인과의 소통 능력도 떨어집니다. 히데아키는 그런 성향으로 자라나면서 중학교 시절 보냈고 고등학교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더니 초반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좀 바뀌는 듯 했죠. 근데 또 얼마 못 가서 방 안에 틀어박히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은 히데아키를 아주 조용한 청년으로 기억했어요. 그러다가도 종종 물건을 험하게 휘두르면서 화를 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게다가 갑자기 막 애가 수가 뒤틀리면 성격이 난폭해지면서 막 180도 변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증언도 있었죠. 이웃이 먼저 인사를 해도요, 절대 받아주지 않았고요. 늘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이렇게 깔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너무 성실하고 모범적인 데 비해 형이 너무 뭔가 음침한 모습 때문에 참 동네 사람들도 다른 형제다라고 평가했다고 해요. 한 지붕 아래 너무도 다른 형제. 동생은 형이 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해에 자신의 가라데 코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형이 또 이 히키코모리 성향이 이제 나와가지고 방에서 나오질 않는다. 가족과 말도 거의 안 한다. 라면서 푸념을 늘어놓았죠. 또한 친구들한테도 난 우리 형이 너무 싫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던 할머니 또한 상황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손주가 좀 엇나가는 것 같고 자기 엄마하고도 연락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고민을 이웃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큰이모, 그 피해자였던 큰이모 유리에는요,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유리에 또한 이제 가깝게 살고 있으니까 히데아키를 종종 받고 좀 조카가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렇게 온 가족의 걱정거리였던 히데아키. 정작 본인은 가족들이 나만 미워하고 험담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정말 시한폭탄과도 같은 동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히데아키가 결국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귀찮게 하는 모든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인터넷으로 석궁을 구매하는 데 성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니, 석궁이라는 게 이게 권총 같은 아주 강력한 무기인데 구매가 당연히 까다로워야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석궁을 구입하는데 별다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공기총과 같은 부류로 판단이 되면서 구매를 하려면 당연히 경찰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에 히데아키는 석궁을 구매하는 데 성공했고 수십 개의 화살까지 쟁여둔 채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6월 4일 아침, 히데아키가 엄마와 큰이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모, 오늘 할머니 댁에 오는 거 맞죠? 라고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근처에 살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기적으로 할머니 댁에 모여서 함께 밥도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게 그날이었던 거고요. 얼마 후에 엄마가 먼저 집에 도착했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히데아키는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고는 방 밖으로 나와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바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너무도 상상하기 힘든 상황인데 문제는 이미 어머니를 살해하기 전에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죠. 새벽 5시 그는 집에서 잠들어 있던 할머니와 동생에게 화를 쐈고요. 두 사람은 아무런 저항 흔적조차 없이 그대로 숨을 거뒀죠. 그리고 아침까지 내내 기다리다가 엄마랑 이모한테 집으로 오라고 해놓고 엄마 들어오니까 먼저 쐈던 겁니다. 와, 그런데 잠시 후 큰 이모가 있니?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 이모의 얼굴을 향해서 석궁을 쐈죠. 이게 귀를 맞고요. 이모가 이제 정신을 가까스로 차리고 도망치면서 유일한 생존자가 됐던 건데요. 정말 저는 이걸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비극입니까? 그렇게 히데아키는 3건의 살인 혐의, 1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청으로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0년 7월에 그에게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감정이 진행되었고요. 2021년 1월에 정식 기소가 된 상태죠. 이 사건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여전히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는 분명 가족에게 원한이 있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뭐 가족이 직접적으로 그를 못 살게 굴거나 뭐 정말 뭐 이렇게 무시했거나 이런 정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용의자가, 그러니까 범인이 히키코모리로 지내면서 피해망상과 열등감에 시달렸다라는 게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일반인이 석궁을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데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10년에서 2020년, 그 10년 사이에 석궁으로 인한 상해 사건이 13건이나 발생했어요. 또한 이 석궁으로 동물 학대를 하는 일도 빈번했고요. 그 와중에 일가족 살상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거 뭔가 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바람이 일게 되죠. 그리고 사건 발생 1년 뒤인 2021년 6월 석궁을 사려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석궁을 사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이것조차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갱신을 해야 하고요. 또 미성년자는 어떤 식으로든 결코 석궁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법안이 생긴 데는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히데아키가 석궁살인, 석궁 가족 살상을 한 이후에 이때다 싶어서 일본에서 모방 범죄가 막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고베에 살고 있던 한 주부가 평소에 증오하고 미워하던 남편에게 석궁을 발사해서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살인미수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2달 뒤에는요, 나가노현에서 20대 여성이 알고 지내던 70대 남성에게 화살을 발사했고 역시나 살인미수로 체포되죠. 이게 석궁 사건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물론 살인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러다 이거 유행되겠다 싶었고 정부도 빠르게 조치를 한 겁니다. 어쩌면 이 사건 또한 히데아키가 그렇게 손쉽게 석궁을 구하지 못했더라면 모든 가족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만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좀 남달랐던 히데아키의 살인극은 그 도구가 석궁이든 칼이든 맨손이든 결국 피하지 못할 일이었을까요? 그건 더 비극이겠죠. 최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예정되어 있던 히데아키의 공판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는데 이 정신감정 결과로 인해서 재판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히데아키가 과연 정상이었느냐 아니면 아니었느냐를 판가름하는 게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즉 히데아키는 아직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좀 더 이 결과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석궁 살인사건,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24일 미처 어둠이 가시기도 전인 새벽 5시 반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한 곳에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건 한 중년 여성이었죠. 그녀는 이 한겨울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얇은 패딩 한 장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플라스틱 통이 들려 있었는데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었죠. 여성은 아파트 현관을 나와 곧장 쓰레기 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추고 말았는데요. 사라진 중년 여성의 이름은 하경자. 그녀는 52세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2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에 아들 1명, 딸 1명을 혼자 묵묵히 키워냈고요. 이제는 자식들이 다 모두 장성을 했죠. 6개월 전에 딸이 결혼을 한 이래 사위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현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실종 당일 아침, 잠에서 깬 가족들은 엄마가 사라진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아파트 주변 곳곳을 살폈지만 그 어디에도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날 하경자 씨의 여동생 신고로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은 다행히 주변 CCTV를 통해서 하 씨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선 하 씨가 걸어서 약 4km 정도 떨어진 만경강변으로 향한 겁니다. 그리고 새벽 6시 42분 하 씨가 집을 나선 지 1시간쯤 됐을 때
혼자서 이 만경강변을 걷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있었죠.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마지막 행적입니다. 이후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하 씨가 사고를 당하거나 납치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요, 당시 만경강의 수위는 그닥 높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혼자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얕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실족사거나 자살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죠. 이후 전국에 공문을 보내서 하 씨 실종 사건을 알렸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하 씨의 여동생 하은정 씨. 그녀는 CCTV를 보던 중에 이상한 점을 포착합니다. 언니가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 씨가 아파트 현관을 나설 때도 또 만경강변을 걸을 때도 왼쪽 다리를 조금씩 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혹시 원래 다리가 불편한 거냐라고 물었지만 동생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죠. 그럼 그날 왜 다리를 절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 이 하 씨의 동생이 예상치 못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폭행의 흔적이라는 주장. 이어서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들어볼까요? 아파트 상가의 마트 직원은 어느 날 하 씨가 얼굴에 시퍼런 멍이 생겨서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지만 하 씨는 그냥 넘어진 거라면서 말을 돌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에 얼굴에 멍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쯤 이번엔 손등과 팔에 새로운 멍이 포착됩니다. 당시 직원은 이게 좀 이상해서 하 씨를 유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 주민 역시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을 때 복대를 차고 있었다고 기억해요. 뿐만 아니라 얼굴과 눈가에 멍자국이 보였죠. 평소에도 하 씨는 약간 주눅이 든 것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바닥을 보며 걸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목격담과 함께 하 씨의 여동생은 언니가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폭행이 무서워서 가출을 했다는 건데 도대체 누가 50대 중년 하 씨를 폭행한 걸까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놀랍게도 하 씨의 사위 추 씨였습니다. 이 비극은요, 딸이 결혼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 하 씨가 장모가 살던 집에 들어오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안방을 차지한 거였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보통 장모가 살던 집에 신혼부부가 들어오게 되면 안방은 연장자이자 또 집주인인 장모가 쓰게 되는데요. 당시 딸과 사위는 별다른 상의 없이 그녀를 작은 방으로 내쫓게 되죠. 키우던 고양이와 강아지도 하 씨 방 안에서만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했고요. 이 하 씨의 집에 몇 가지 규칙이 생깁니다. 이 규칙은 오직 하 씨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일단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와 빨래, 설거지,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규칙 사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규칙을 어기면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죠. 사위는 장모가 눈에 거슬리는 행위를 하면 곧바로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위가 싫어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하 씨가 술을 마시는 버릇입니다. 사실 이 하 씨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는데 젊은 나이 때부터 자식 둘을 키우고 또 생계를 혼자 책임지면서 좀 고통을 달래려고 술을 마시던 버릇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 자식들이 다 컸지만 여전히 술을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사위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 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면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했죠. 그가 폭행을 한 방식은 효자손 같은 도구를 이용했습니다. 마치 지가 자식을 훈육하듯 어머니를 벽을 잡고 서게 한 다음에 등이나 엉덩이, 허벅지를 멍이 들 때까지 때렸죠. 말하면서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맨손으로 폭행을 하다가 장모 하 씨의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혹시 하 씨가 뭔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심각한 알코올 중독인가 싶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딱히 술버릇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요. 사위는 그저 술에 취한 장모 모습이 보기 싫다라는 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더 끔찍한 건 하씨에게 가해진 게 육체적인 폭행만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아예 밥을 주지 않기도 하고요. 일부러 큰 대접에다가 밥 4개를 다 가득 채운 다음에 강제로 먹이게 해요.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모가 도저히 다 먹지 못하고 이제 숟가락 내려놓으면 끝까지 먹어라 하면서 옆에서 지켜봤다고 해요. 더군다나 그 많은 양을 먹여놓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은 지금 그 사위의 모자이크된 얼굴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장모를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행동은 이게 인간일까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씨의 딸 그리고 아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식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어머니를 보호했겠죠. 하지만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씨의 딸과 아들은요, 어머니가 추씨에게 폭행당하는 걸 알면서도 방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심지어 이 폭행에 가담하기도 했죠. 하씨의 아들은 지능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왜 어머니를 때린 거냐라고 이유를 묻자 매형이 시켜서 그랬다라고 답합니다. 즉 다시 보면 이 하씨 집안에서 사위 추씨가 들어온 이래 거의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왕처럼 군림했던 겁니다. 아들 또한 처음엔 엄마를 때릴 수 없다라고 거부했지만 추씨의 강압에 못 이겨 폭행에 가담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추씨와 아들 송씨의 통화 내용을 통해서 그 전말을 정말 이게 사실인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통화에서 추씨가 이제 아들 송씨한테 경찰한테 내가 폭행했다고 알렸냐라고 추궁하죠. 송씨가 그랬다라고 하자 즉각 욕설이 쏟아졌는데요. 잠깐 그 부분 들어보실까요? 내가 때렸다고 얘기했어? 네. 어? 야, 형, 이게 맞냐? 엄마가 갈비뼈나 나갔잖아요. 아이, 조용히 더, 씨. 정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대화 내용이죠. 엄마 하씨가 가출한 이후 아들 송씨는 현재 누나 부부와는 따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하씨의 딸은 뭐라고 할까요? 남동생과 달리 지능 문제도 없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딸이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싶지만 현실은 아니었죠. 정말 저 믿고 싶지 않지만 하씨의 딸 역시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폭행한 공범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위 추씨가 가족들에게 아주 지능적인 가스라이팅을 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폭행이 결국 다 장모를 위한 거다라고 합리화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아들과 딸이 세뇌되면서 이 끔찍한 일에 동참하게 된 건데요. 가족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위의 통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장모 하씨의 이름으로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입금된 내역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상납받은 거죠. 게다가 장모 하씨가 평소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닌 적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정황도 나옵니다. 그 금액이 무려 3천만 원에 달했죠. 아들 송씨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매형이 엄마한테 돈을 구해오라고 협박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 하씨 핸드폰을 봤어요. 봤더니 대출앱체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는데 거기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바로 저장된 이름입니다. 대출 되게 해주세요. 많이요. 하씨가 사위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가슴 아픈 흔적이겠죠. 그렇다면 하씨는 이들로부터 도망치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씨가 괴롭힘을 피해서 가출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대여섯 번 같은 일이 있었어요. 당시 집을 나온 그녀를 목격한 사람도 있었는데 동네에 있는 한 성당 관계자였죠. 하씨가 당시에 성당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가 평소에 성당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서 유심히 그녀를 관찰하게 되는데
10분도 지나지 않아 젊은 남성이 불쑥 나타나더니 그녀를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분명 나이가 많은 중년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반말을 하면서 하 씨를 거칠게 잡아당겼죠. 그래서 목격자가 다가갔어요. 아니, 누구세요? 누군데 이러세요? 남자는 자신을 사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 씨가 도망칠 때마다 사위가 다시 잡아오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 씨는 인지장애를 앓고 있던 것이 밝혀졌는데 그렇다 보니 적극적인 저항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 하 씨도 이제는 영영 자식들을 피해 숨어버린 듯합니다. 친동생은 언니의 실종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었는데요. 그래서 MBC 탐사 프로그램에 사건을 제보하게 되고 마침내 제작진의 끈질긴 노력 끝에 하 씨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사위와 딸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이들은 인터뷰를 거부했고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리고 막 집 밖으로 도망가기까지 하는데요. 우스운 모습이었죠. 결국 긴 설득 끝에 인터뷰가 시작되는데 파렴치한 사위와 이 딸이 어머니를 폭행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걸 본인들 입에서 들으니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술을 안 마시기로 했는데 계속 술을 드셔서 그랬다라는 변명. 어쨌든 제작진이 실종된 어머니를 찾기 위해 사건을 공론화하려 한다고 결명했죠. 하지만 사위와 딸은 극도로 경계하면서 방송 통해서 이게 다 알려지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지 않냐라고 호소합니다. 어머니 하 씨를 찾는 일보다 지들의 사회적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렇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다른 가족들에 의해서 이들에게 법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 사위와 딸은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 갈취한 혐의로 고소된 상태이고요. 하 씨의 아들 역시 공범으로 간주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하 씨가 실종된 지 60여일 만인 2020년 3월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한 경찰서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된 하 씨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죠. 그녀는 그동안 정읍에 있는 한 지인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 입장에서도 60일이나 지났는데 하 씨가 나가질 않자 끝내 경찰서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하 씨가 당시 굉장히 수척해 있었어요. 언니를 찾게 돼서 너무도 기쁜 여동생 은정 씨가 이제는 사위와 너 자식들의 만행이 다 드러났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했죠. 그러자 하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고 싶어. 아마도 하 씨에게는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듯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때때로 살인도 이것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소개한 이 사건은 그런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거슬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너무도 황당하면서 안타깝죠. 범행의 주체인 사위뿐만 아니라 딸과 아들까지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천륜을 거슬리는 악마 같은 자식들로 만든 걸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이 소름 끼치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들의 법적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끔찍한 악행을 더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떳떳하게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면서 그에 맞는 죗값을 치러야겠죠. 무엇보다도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하 씨가 안정을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1월 28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노년의 남성이었는데 내가 여동생이 있는데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동생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실종됐다는 사람은 65세의 메릴린 겐더티였습니다. 경찰도 서둘러 이 집 앞에 도착을 했죠. 그 앞에서 초조한 표정의 오빠 해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해리와 메릴린은 노년 남매죠.
사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이후에 동생이 지금 이틀째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 오빠 해리가 토요일에 메릴린의 집을 직접 찾아왔었죠. 근데 문은 잠겨 있고 응답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 동생이 평소 몰고 다니던 트럭이 여전히 차고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동생은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받지 않고 아예 전화기도 꺼져 있어요. 걱정이 됐지만 오빠 해리는 일단 어딜 좀 급하게 갔나 보다라는 생각에 대문에 메모를 남겨둔 채 떠나게 됩니다. 너 이거 보면 꼭 나한테 연락해, 이렇게 메시지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 다시 여동생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메모는 그대로 붙어 있었죠. 근데 이때 집 안에서 메릴린이 키우던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동생이 여행을 간 거라면 강아지를 혼자 두진 않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를 오래 혼자 두면 밥도 못 먹고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경찰이 도착을 해서 문은 잠겨 있었기 때문에 뒷마당을 통해서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담을 넘어 조심스럽게 마당에 들어선 순간, 이상하게도 그 마당과 연결된 슬라이딩 도어가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왠지 불길하죠. 경찰관 2명이 아주 신중하게 실내로 들어서요. 왜냐면 이게 혹시 강도가 들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들어갔죠. 그렇게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수색이 시작됩니다. 주방, 거실, 침실, 옷장, 욕실까지.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집안은 너무 평온합니다. 생활 흔적조차 그대로 남아있어요. 메릴린이 60대다 보니까 식탁에 아침마다 먹고 남은 그런 약병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이 냉장고에 붙어있고요. 이렇다면 여행을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어디선가 쓰러져서 입원을 한 건 아닐까 싶어서 근처에 있는 모든 병원의 기록을 살폈지만 도통 메릴린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메릴린 겐더트, 그녀는 지난 30년간 이 마을에서 우체부로 일해온 굉장히 성실한 여성입니다. 평소에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했죠. 그래서 우체국 동료들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 모두 그녀를 다 좋게 생각하고 평판이 나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잠적할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렇게 집안 수색을 다 마친 경찰이 메릴린이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습니까? 하고 장소를 탐문하기 시작했죠. 근데 마침 이때 그녀의 이웃이자 친구 낸시가 결정적인 정보를 줍니다. 사실 이 같은 동네에 메릴린이 세를 주고 있는 집이 한 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세입자라면 뭔가 정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찰은 즉각 그 주소지로 출동을 하게 되죠. 문을 두드렸어요. 탁 문을 여는데 젊은 여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메릴린이요? 그분 제 시어머니인데? 그러니까요. 메릴린이 그동안 세를 준 집은 아들 부부가 살던 곳이라는 거죠. 이 젊은 여성은 며느리인 거고요. 그녀는 지금 시어머니가 사라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 먼저 이들의 가정사를 잠깐 살펴보면 메릴린의 아들 라이언은 지금 이 경찰 앞에 있는 여성 엘리사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요. 그런데 라이언이 사실 좋은 가장의 역할을 해주진 못했어요. 4년 전인 2014년 8월 스스로 쏜 총에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었고 오히려 좀 황당한데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겁니다. 그 러시안 룰렛이 뭐냐면 권총에다가 총알 1개만 넣고 서로 돌아가면서 총을 이제 자기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총이 있는 거에 이제 누군가가 맞으면 죽는 거고요. 왜 이런 위험한 게임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전 라이언이 좀 폭력적이고 충동적이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들은 그렇게 황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들 사망 이후 며느리 엘리사와 자녀들은 여전히 시어머니 명의의 이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세를 주고 있긴 했지만 뭐 시어머니 역시 아유 그래 너네끼리 여기서 잘 살아라 하면서 이제 허락해 줬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세 자녀 중에 이제 다 장성을 하잖아요. 2명이 성인이 돼서 집을 나갔고 이제 이 집에는 엘리사 그리고 20살의 아들 드레이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엘리사는 혼자서 이 집세를 감당하기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그때 자신의 친구 애니라는 사람을 룸메이트로 들이게 돼요. 너 와서 우리랑 같이 살고 좀 월세를 나눠내자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엘리사, 애니, 아들까지 3사람이 이 집에 살게 되는 건데요. 다시 여기서 사건으로 돌아와서 엘리사가 경찰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침 오늘 우리는 이사를 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집안의 모든 가구와 짐들이 어수선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 짐을 모두 다 뺀 다음에 시어머니 메릴린한테 열쇠 반납을 하려고 연락을 내가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더라. 그래서 나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이어지던 와중에 경찰이 엘리사에게 물었죠. 근데 어디로 이사를 가세요? 돌아온 대답이 묘합니다. 그건 아직 안 정했어요. 아니, 짐도 다 빼고 뭐 오늘 이사를 가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경찰이 이상함을 느끼긴 했지만 당장 이게 뭐 메릴린의 실종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갔고 또 며칠의 시간이 더 흐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이었어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하루 전인 1월 27일 새벽 엘버커키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사막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종 신고 접수 하루 전날이에요. 인근을 지나가던 운전자가 발견을 했는데 이 모양이 좀 특이했어요. 매트리스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트리스에 자세히 보니까 시신이 묶인 채 완전히 불에 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신고를 했죠. 경찰이 왔는데도 사실 모두 불에 탔기 때문에 신원이 누구인지 확인이 힘들었고 지문조차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어요. 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 이 피해자 체구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은 그 당시에 이건 뭐 아이거나 청소년이 아닌가라고 짐작만 하던 상황입니다. 이후에 경찰이 인근의 실종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DNA 대조를 거쳤고 그리고 그 중에 시신 발견 하루 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메릴린도 있었습니다. 결과는요? 근데 이게 사실 시간적으로 맞질 않잖아요. 신고 전에 시신이 발견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연관성을 바로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얼마 후에 부검 결과가 나왔죠. 매트리스에 묶인 채 불에 탄 시신은 바로 메릴린 겐더트였습니다. 빠르게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돼요. 자, 지금 그녀가 죽임을 당한 상황이 매트리스에서 사막 한가운데 매트리스에 묶인 채 불에 탔어요. 이건요, 범인이 그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을 탐문했죠. 친구, 가족관계, 거기에 평소 습관까지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가지 공통적인 이야기가 들려요. 메릴린이 원래 외출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래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유로 외출이 좀 잦아졌다는데 이유가 있었죠. 바로 며느리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집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메릴린이 며느리한테 너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라고 강제 퇴거를 요구했었어요. 자, 이게 물론 미국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은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집주인이 그들을 강제로 내쫓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랑 며느리인데. 근데 왜 내쫓았냐? 이유가 있죠. 며느리가 너무 오랫동안 월세를 밀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메릴린은 이제 노년의 나이고 곧이어 그 우체국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며느리의 편의를 봐줄 수 없다고 결심을 했고 고민 끝에 힘들지만 퇴거 통지서를 전달했던 상황이에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황입니다. 그때 경찰이 며느리 만났을 때
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질 않았거든요. 뭐 평범하게 그냥 자의에 의해서 이사를 가는 것 마냥 행동했잖아요. 사실은 내쫓긴 건데요. 머지않아 며느리의 또 다른 거짓말이 들통나는데 그녀는 분명 일요일에 열쇠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메릴린의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사실 이 이사가 토요일에 이미 끝났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주인이자 시어머니인 메릴린이 너 토요일까지 나가 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 아주 불편한 관계였다는 게 자명합니다. 이렇게 짙은 의혹과 함께 경찰은 엘리사 그리고 그의 아들 드레이크의 신원을 조회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요. 드레이크가 그동안 몇 번의 범죄로 전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드레이크가 이 집에 엄마 엘리사랑 같이 살고 있진 않아요. 나가서 어떤 모텔에 머물고 있는데 경찰이 바로 거길 찾아갔죠. 그러면서 자, 지금 당신 할머니가 실종됐는데 알고 있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드레이크 손자가 그래요? 제가 몰랐는데 하면서 막 횡설수설 뭐 아주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할머니가 사라졌는데 알고 있냐? 근데 이걸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경찰이 사실 당신의 할머니는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라고 밝히게 되는데 이때 드레이크 표정이 압권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 티나는 연기로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라는 말에 그래요? 뭐 굉장히 어색한 표정과 몸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딱 감지했죠. 오죽하면 지금 손자 된 사람으로서 기분이 어떠냐? 라고 되물었거든요. 근데 드레이크가 뭐라고 하냐면 슬프죠. 근데 이러면서 경찰과 전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 엘리사 드레이크 모자를 단번에 의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서 수색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이 집 그 한쪽에 벽면에 아주 작은 혈흔이 튀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럼 혹시 이 집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건가 싶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엘리사한테.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보신 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토요일 아침 10시래요. 토요일.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애초부터 시신이 사막에서 발견된 건 그 전인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미 그 전에 사망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어떻게 토요일 아침 10시에 만나요? 이런 거짓말은 강력한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경찰은 즉각 현장에서 엘리사 그리고 또 룸메이트 애니까지 체포합니다. 또 동시에 호텔에 머물고 있던 드레이크도 체포했고요. 자,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텐데 경찰은 이 세 사람을 각각 분리해요. 그리고 취조를 시작했죠.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쫄보라고 할 수 있었던 드레이크가 막 이제 압박에 취조를 받는 와중에 네, 맞아요. 제가 할머니를 살해했어요.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그건 자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가 너무 늙었으니 나를 죽여줘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 그러면 다른 방에 있던 엄마 엘리사는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그녀는 룸메이트 애니를 주범으로 몰았습니다. 사건 전날 금요일 아침인데 시어머니 메릴린이 집에 찾아왔었대요. 그러면서 니네 내일까지 꼭 나가야 돼. 빨리 당장 나가.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메릴린과 그리고 이 친구 애니 사이에 말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애니가 격분을 해서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며느리는 그냥 너무 무섭게 목격만 하고 어찌저찌 해서 내 친구를 돕긴 했지만 가담을 했지만 나도 뭐 시어머니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가담을 했지만 결국 주범은 애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엘리사가 말하길 이때 집에 드레이크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쏙 빼는 거죠. 이게 아들의 주장과는 또 맞지 않죠. 아들은 자기가 죽이긴 했는데 할머니가 죽여달라고 해서 죽인 거고. 일단 경찰은 엘리사와 드레이크의 말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초점을 맞춘 게 애니였어요. 무엇보다 이 룸메이트 애니한테는 뭐 이렇게까지 살인을 할 동기가 좀 빈약합니다.
집에서 쫓아낸다고 한들 친구 시어머니를 죽이는 건 좀 과하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그나마 이 애니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 거다. 아마 진실을 말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신문을 해서 드러난 사건의 전말. 엘리사는요, 평소 시어머니에게 아주 불만이 컸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퇴거까지 요구하니까 이 갈등이 거의 극에 치달았죠. 내가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날 쫓아내기까지 해? 집 하나 있는 게 대수야? 두고 봐. 막 이러면서 분노가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급기야 그녀는 아들 드레이크 그리고 룸메이트 애니에게 우리 시어머니 살인해버리자 계획을 털어놓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 애니는 얘가 미쳤나 하고 막 농담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엘리사는 굉장히 진지했죠. 26일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메릴린이 죽기 전날 금요일날 이 며느리와 손자가 살고 있는 집에 왔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아들을 먼저 들이밀었죠. 그러면서 아들을 막 시켜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희 그냥 이 집에 계속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메릴린도 이미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들 모자들을 봐줬고 또 자기도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마음을 굳힌 상태였던 거예요. 손자 드레이크 얘도 이제 20살이고 혼자서 나가서 살 때가 됐고 할머니가 강력하게 거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세 사람이 은밀하게 눈짓을 주고받아요. 그 중에 애니가 먼저 시어머니 메릴린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이어 손자 드레이크가 달려들더니 할머니를 구타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할머니를 구타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며느리 엘리사도 동참을 해서 손에 야구 방망이 들고 구타해요. 자, 이들 중에 유일하게 가족관계가 아닌 건 지금 애니예요. 사실 애니는 처음에 동참할 때만 해도 메릴린을 좀 겁줄 생각이었다고 해요. 근데 엘리사와 드레이크가 너무너무 과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막 죽일 듯이 구타를 하니까. 심지어 잠시 후 드레이크가 주방으로 가더니 나이프를 들고 와요. 그리고 그걸로 할머니의 목 부위를 무려 12번이나 찔렀습니다. 피가 터져 나왔죠. 숨이 끊어졌고 잠시 동안 이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잠시 후 즉각 그녀의 시신을 세 사람이 트럭에 실었어요. 그리고 이때 엘리사가 말했죠. 야, 매트리스도 챙기자. 사막에 도착해서 매트리스에다가 메릴린의 시신을 묶어두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후에 라이터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왜 굳이 매트리스를 챙겨갔는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유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 사막에서 헐헐 타는 할머니,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 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모든 범행이 드러나고 2020년 5월 재판이 진행됩니다. 며느리 엘리사, 살인을 공모하고 거기에 증거 조작, 사체 유기까지 징역 30년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칼로 할머니를 찌른 손자 드레이크는 엄마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이 살인이 있었다라는 게 인정됐는지 엄마 엘리사보다 조금 적은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인에 동참한 애니 또한 징역 12년형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살인을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사건은 특히나 참 계기가 황당합니다. 집에 못 살게 하니 집주인을 죽이겠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죽이면 이제 맘 편하게 이 집은 우리 거가 될 거고 우린 편하게 살 거다 라고 여겼던 걸까요? 너무 어리석고 한심하죠. 이 집주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식들의 할머니예요. 물론 오랜 시간 가족이 지내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갈등의 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들 아들과 공모의 시어머니를 죽이는 이런 건 인간의 행동이라고 보기 힘들죠. 집도 잃고 평생 자유도 잃게 된 모자가 이제 차디찬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4년 영국 리버풀 북쪽 교외에 있는 작지만 부유한 마을 멜링. 이 평화로운 곳에서 은퇴한 회계사였던 72살의 시드니 블랙웰과 그의 아내 제클린 블랙웰이 노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둘만 있는 건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늦둥이 귀한 아들 19살 브라이언도 함께였습니다. 시드니와 제클린, 이 두 사람은 젊은 시절 각각 한 번씩 결혼을 경험했습니다. 이혼을 한 후에 각각 50대, 40대 중년의 나이에 서로를 만나 재혼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86년 둘 사이에 소중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늦둥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부는 이 아이에게 정말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과 사랑을 쏟아부었을 텐데요. 덕분에 브라이언은 이 부유한 지역에서도 가장 비싼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연간 학비만 1,400만 원에 달했다고 해요. 그 기대에 부응하듯 아이는 정말 손꼽히는 모범생으로 자라나는데요. 특히나 언어와 과학에 특출났고요. 매 학기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죠. 장래 희망은 의사였는데 이것조차 당연해 보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의 별명은 브레인, 그러니까 천재로 불린 거죠. 게다가 브라이언은 운동신경까지 뛰어나서 어릴 적부터 테니스의 소질을 보이더니 급기야 지역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합니다. 아니 뭐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뭐든지 두각을 보이던 브라이언이었기 때문에 부부는 그런 아들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죠. 그러던 2004년 9월 5일입니다. 이웃에 살고 있던 주민 피트 씨는 지난 몇 주간 옆집 블랙웰 부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부부가 사실 매년 여름이 되면 스페인으로 휴가를 떠나곤 했죠. 그럴 땐 이웃들이 번갈아 가면서 집 앞에 쌓인 우편물들을 치워줬습니다. 그래서 피트 씨는 이번에도 여행을 갔구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그 우편물들을 치워주러 현관 앞에 다가선 순간 문 건너에서 정말 지독한 악취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독해서 바로 막 토가 나올 정도였어요. 이건 분명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고 확신했고요. 일단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피트 씨는 마당을 지나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봅니다. 정확한 형태가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새까만 게 눈에 띄었죠. 한데 뭉쳐있는 파리떼, 벌레떼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바닥에 깨진 유리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강도가 들었구나 싶었고 피트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20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발견된 건 아주 심하게 부패된 두구의 시신이었죠. 노부부 시드니와 제클린입니다. 집안 곳곳에는 혈흔이 낭자했어요. 이 사체의 상태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경찰들도 처음엔 총상을 입은 건가 싶었지만 주부검을 해보니까 이 부부의 온몸에 둔기로 폭행당한 흔적이 여실했죠. 게다가요, 사망 추정 시기는 무려 그때로부터 6주 전인 7월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이렇게 방치된 거죠. 살인사건 이후 화살은 가장 먼저 외아들인 브라이언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는 이번 여름 내내 여자친구와 함께 미국을 여행 중이었어요.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며칠 전에서야 영국으로 돌아온 상태였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 근처에 있던 여자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그를 찾아갑니다. 브라이언은 부모의 부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죠. 그리고 경찰이 질문했어요. 왜 미국 여행을 끝내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냐고요. 근데 이때 브라이언이 나는 부모님이 이미 스페인으로 휴가를 떠난 줄 알고 있었고 또 나는 집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여자친구 집에서 기다릴 생각이었다는 건데요. 이 설명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또한 브라이언을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당시 함께 있던 수사관의 예리한 촉이 발동합니다. 이 브라이언과 대화를 하던 중에 뭔가를 좀 숨기는 듯한 느낌이 찝찝하게 남는 것 같았죠. 아니 게다가 이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감옥은 춥나요? 라는 생뚱맞은 질문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수사관이 좀 더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죠. 당신의 가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브라이언이 어디 있더라 하면서 좀 당황하는 듯 하더니 한참을 찾습니다. 수사관이 내내 그와 동행을 했어요. 곧이어 가방이 나옵니다.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버젓이 안에는 집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 묻은 망치도 함께 발견이 되었죠. 너무도 뻔한 거짓말 그리고 명백한 증거까지 브라이언은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을 애지중지 키운 노부부. 정말 반듯한 모범생으로 자란 아들. 과연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브라이언의 증언은 이랬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부모님의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 망치로 못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브라이언은 평소 아버지의 기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차인데 그날따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와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소란을 들은 어머니가 주방에서 뛰쳐나오게 되는데 마침 그녀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로 아들을 공격하는 듯한 모션을 취하게 되자 브라이언이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부모에게 휘둘렀다는 스토리. 네네. 이런 건 전형적으로 살인을 초반에 인정하는 그 범인들의 특징이죠. 상대 공격에 따른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자, 그럼 부검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분명 앉은 자세에서 뒤통수를 가격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라? 근데 아들은 선체로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였다고 했었는데 주장과는 아예 상반되죠.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금방 밝혀졌죠. 그리고 이 사건에는 사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강력한 트리거가 되었던 새로운 인물도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올해 브라이언에게 새로 생긴 여자친구 아말 사바였죠. 아주 부잣집 딸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성공한 의사에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유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브라이언이 여자친구의 호감을 사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브라이언은 나이가 많고 또 은퇴를 이미 하신 아버지에다가 골동품상을 했던 좀 초라한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은 이 아말 여자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을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점점 한계를 모르고 불어났죠. 브라이언이 나는 나이키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프로 테니스 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7억짜리 초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미래가 창창한 프로 선수라고 계속해서 표현해 나가요.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선물도 서슴지 않았죠. 사실 브라이언의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거금을 막 척척 사용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정말 돈 많은 프로 선수인가 보다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난 거냐? 알고 보니까 브라이언이 당당히 은행에 혼자 가서 내가 이번 여름에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다 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떤 거액의 대출을 받아냈던 겁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대단한 사기꾼이에요. 이후에 브라이언은요, 여자친구 아마를 자신의 매니저로 고용하기까지 해요. 자, 이게 일을 시켜먹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녀 앞으로 약 39,000파운드,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되는 수표를 발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와, 이 남자의 허영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부모님이 자신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더니 그 돈으로 여친에게 럭셔리 자동차를 선물해요. 그 와중에 아버지 명의로 13장의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서 펑펑 쓰고 있었죠. 미치고 팔짝 뜁니다. 아니, 영국의 어떤 은행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한 건지 아니면 브라이언의 화술이 뛰어난 건지 어쨌든 매번 은행과 부모를 속이면서 거액의 현금을 얻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2004년 6월 엄마 제클린이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이 비정상적인 소비 행태를 알아채고는 곧장 남편에게 이걸 알리게 되죠. 부부는 크게 분노했고 아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당장 은행에 연락해서 아들이 발급받은 그 신용카드, 대출 다 정지시켜버리죠. 자, 그럼 이제 브라이언 입장에서는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게 되었고요. 자신이 허영으로 쌓아온 이미지를 전혀 실현시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겠죠. 이러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잃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쩌면 이때부터였을 겁니다. 부모를 향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한 달 후인 7월 25일, 브라이언은 몰래 또다시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뉴욕행 비즈니스 비행기 티켓 2장을 삽니다. 여친과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면서 크게 또 꾸짖습니다. 아들아, 정신 좀 차리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이때 브라이언은 묵묵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일어나더니 천륜을 범해버렸죠. 망치로 아버지를 내리친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오는 어머니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30차례 둔기를 휘둘렀고요. 어머니에게 20차례나 망치를 휘둘렀어요.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한참이 지났고 이제 부모에게서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브라이언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채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죠. 두 사람은 비즈니스 티켓을 타고 신나게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센트럴 파크가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3일간 묵었고요. 이후에 플로리다, 바베도이스 지역까지 옮겨 다니면서 호화 여행을 지속했죠. 그렇게 무려 17일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쓴 돈은 3만 파운드, 약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 돈 모두 자신이 살해한 아버지 카드로 결제되었고요. 8월 12일, 그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브라이언은 열쇠가 없다면서 여자친구 집에서 함께 지냅니다. 자,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여자친구 아말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네, 그도 그럴 게 여행 기간 내내 브라이언이 주기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부모님과요. 다정하게 저희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괜찮으시죠? 하면서 다정한 통화 연기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소름 돋죠. 정말 브라이언은 부모를 살해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6주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 학교에 들르기도 했고요. 올 A 점수를 받아들고는 아주 기뻐했죠. 가을에 의과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에 도저히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이 브라이언의 행동을 연구하던 리버풀 경찰은 결국 그가 나르시스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나르시스틱 인격장애, 이건 성공과 권력 그리고 인기에 대한 어떤 큰 욕망을 가진 사람이 거짓으로 환상 속에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격장애입니다. 그래서 이걸 앓고 있는 사람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한 환상이 무너질 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또한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어떤 환상이 부모님 때문에 무너졌을 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쉽게 못 느끼는 어떤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가 막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브라이언은 여자친구 아마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인격장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 트리거가 진정 뭐였는지는 제대로 밝혀질 수 없었죠. 정말 한 여자를 향한 구애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2005년 6월 29일 재판이 진행됩니다. 브라이언은 법정에서 후회의 심정을 절절히 담은 편지를 낭독했어요. 하지만 냉철한 영국의 재판부는 선처를 주지 않았고요. 브라이언은 12년 이상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노부부가
바로 그 완벽한 아들에 의해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 이게 이제 리버풀 전역을 정말 충격에 휩싸이게 했는데, 사건이 더 마음 아팠던 부분은 아들의 일탈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끝까지 이걸 수습하고 또 고쳐보려고 노력했다는 점이었겠죠. 시간이 지나서요. 몇 년 전인 지난 2016년에 브라이언은 복역을 거의 끝내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석방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그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극단적인 나르시즘으로 부모를 죽인 이 남자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6월 6일 아침 경기도 오산시 내산미동에 위치한 한 야산에서는 벌초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여긴 한 가문의 선산인데 오랜만에 무덤 주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겸 작업이 시작된 거죠. 정오가 되면 해가 뜨거워지니까 인부들이 서둘러서 벌초에 집중하던 중입니다. 그런데 순간 여기요! 요즘 와서 봐야겠어요! 거기서 나온 건 나체 상태의 백골 사체. 분명 누군가 유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그 사체는 15살에서 17살 사이의 남성 청소년으로 추정되었죠. 일단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이한 점을 꼽자면 이 시신의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살아생전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려웠을 정도로 대부분의 치아가 썩어 있었어요. 자, 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아마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컸거나 추후 어떤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시신의 얼굴에서는 심한 폭행의 흔적이 보였는데요. 광대뼈 골절, 또 코 안쪽의 깊숙한 곳에서 출혈의 흔적까지 나와요. 근데 이 정도 위치에서 출혈이 발생하려면 아주 강한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따라서 사망 원인은 심각한 폭행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사체가 나체였다는 점, 그리고 또 비교적 얕게 묻혀 있었다라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은 타살로 방향이 잡히게 되는데요. 경찰은 우선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배 전단을 배포했어요. 동시에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가출 청소년 혹은 장기 결석자를 살펴봤고요. 여기에 더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까지 가능성을 뒀죠. 그 대상에 오른 인원만 무려 3만 8천여 명입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생활 반응을 이 시기에 확인할 수 없던 4명이 추려져요. 그리고 경찰은 이들의 SNS를 살피게 되는데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냈죠. 그건 바로 프로필 사진 속 반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사체의 유류품 중에 반지와 귀걸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생활 반응이 없는 4명 후보자 SNS를 가서 봤더니 그중 한 명이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바로 17살의 송군. 게다가 시신이 발견되기 9개월 전인 2018년 9월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송군의 SNS 속 다른 사진에서 유류품과 동일한 디자인의 귀걸이도 추가로 확인합니다. 자, 점점 더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경찰이 즉각 송군의 아버지를 찾아가 DNA 검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사체는 송군으로 최종 확인됩니다. 그는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학교도 자퇴한 채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2018년 9월 갑작스레 연락이 끊겼어요. 친구들이 수소문했죠. 하지만 전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데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불길한 이야기도 나돌았습니다. 야, 걔 어디 끌려가서 죽은 거 아니야? 물론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로 이게 너무 앞서 나가는 추측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기도 했죠. 생전 송군이 극도로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에 따르면 송군이 평소에도 나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어 라고 자주 말했었대요. 심지어 이런 사실은
송군이 마지막으로 지냈던 그 쉼터 관계자, 그러니까 어른 역시 알고 있었고요. 송군이 막 선생님한테 두려움에 떨면서 이 선생이라는 존재를 언급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송군의 SNS 팔로잉 내역을 꼼꼼하게 살폈죠. 그러자 이 선생과 관련이 있는 몇 명의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들 모두 일단 SNS에다가 자신의 직장을 이 선생이라고 등록해놨어요. 3명인데 22살의 남성 김씨, 변씨, 최씨요. 아니, 도대체 이 선생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가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들의 존재는 꽤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위험인물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죠. 이 선생한테 연락이 오면 장기 매매를 당할지도 모른다 라는 말이 떠돌았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죠. 근데 이때 놀랍게도 경찰은 이미 이 선생의 존재를 알고 있더라고요. 이 3명, 아까 그 용의자로 불리는 3명 중 김씨와 변씨가 이미 다른 혐의로 검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한 명인 최씨는 군복무 중이었어요. 자, 이 김씨와 변씨 두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과 카드를 운반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을 막 공급해 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집단 이름이 통칭 이 선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이라기보다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거죠. 이 선생 조직. 김씨, 변씨, 최씨는 그 집단의 주축들이었고요. 이 선생의 수법. 그들은 가출 청소년들을 모아서 보호해주겠다며 숙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이들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마약 운반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였어요. 오갈 데 없는 이 가출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 선생의 도움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먹을 거면 뭐 다 잘 곳 다 제공해 주니까요. 그래서 송군 역시 이 집단에서 함께 생활했어요. 그는 처음 이 선생 집단에 들어갔을 때 야, 여기 형들이 너무 잘해줘 하고 주변에 만족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다 시간이 흐르니까 이 형들이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야, 인마, 너 우리가 널 아껴주는 만큼 너도 우리 좀 도와줘야지 하면서 송군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고 점점 나쁜 길로 빠지게 했고 끝내 인간의 선까지 넘게 되죠. 그 친하던 형들이 어느 날 송군의 나체 사진을 찍어둡니다. 성추행을 하며 구타와 협박도 일삼았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범행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도도 강요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게 공개된다 뭐 이런 걸 협박으로 걸었을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송군은 이 사실을 경찰에 가서 신고해요. 그는 사실 가출 청소년인 건 맞는데 범죄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 경찰 신고가 중요했습니다. 이걸로 인해 그나마 이 선생의 그 본거지에서 탈출을 하고 이후 쉼터로 이동해요. 하지만 그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었죠. 쉼터 관계자에 따르면 성인 남성 몇몇이 막 이 쉼터 근처를 맴돌면서 송군을 주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애는 행여나 자기가 잡혀갈까, 보복을 당할까 너무 두려웠고요. 그래서 송군이 결국 무리를 피해서 막 여러 쉼터를 전전했던 거예요. 그러다 연락이 두절되기 일주일 전부터는 쉼터가 아닌 아는 형 B씨 집에서 지냈다는데요. 그 형의 진술에 따르면 송군이 자취를 감춘 건 2018년 9월 8일입니다. 이날 그는 나 친구 만나서 타투 받고 오려고 라는 말을 남기고 외출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죠. 형 B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고 문자를 여러 통 남겼는데 응답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이날 송군은 사실 친구 A양한테 야, 내가 타투이스트 소개해 줄 테니까 오산역까지 올래?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오산에 갔고 A양과 함께 타투이스트를 만나기 위해 향했죠? 하지만 이게 함정이었어요. 가보니 타투이스트로 위장한 변씨가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변씨는 송군을 붙잡은 채
내산미동에 위치한 공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이 선생의 나머지 일당인 김씨, 최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후 세 사람이 삽으로 송군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그 과정에서 송군은 결국 사망했고요. 송군의 시신은요, 일단은 가까운 야산에 그냥 대충 묻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때 범행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마치 이걸 트로피처럼 주변에다가 나중에 막 보여주고 자랑까지도 했더라고요. 그 살인에 대한 죄책감은 없어 보이죠? 폭행의 그날 이용한 둥기들은 차량으로 운반해서 다 폐기했고요. 증거인멸 끝나고 타고 온 차량까지 그냥 아무데나 유기한 후에 그들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바로 다음날 이 타고 왔던 범행 차량이 주민에 의해 발견됐어요. 근데 뭐 딱히 수상한 점은 없었죠. 그래서 그저 가까운 차량 보관소에 1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송군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차주인 김 씨가 용의자로 떠올랐고 거기에 방치된 차량 안에서의 감식이 진행됩니다. 중요한 증거인 송군의 혈흔이 딱 나왔던 거죠. 이미 검거되어 있던 김 씨와 변 씨 추궁을 했고 그들은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특히나 김 씨가 송군을 살해하기 전에 직접 내가 삽과 장갑을 다 구매했다라는 정황도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살해 동기가 뭐였을까요? 단순히 보복심? 경찰이 네가 나를 신고해서?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일당이 말하기를 송군 걔만 없으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거죠.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알고 보니까 송군은 이 집단에서 벗어나던 지난 2018년 6월 이들이 저지른 다른 범행에 대해 경찰에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당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제출했어요. 한편 이 선생 일당은 송군의 저 제보 때문에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 분노했고 그래서 아예 송군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너무도 짧은 생각이죠. 그렇게 살인은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보냈어요. 그 와중에 공범 최 씨는 군에 입대까지 했죠. 근데 여기엔 사실 또 다른 공범이 있습니다. 이 송군을 이 선생 일당에게 데려다준 지인 A양이요. 그녀가 친구에게 내뱉은 말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됐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야, 사실 내가 돈 좀 받고 이 선생 일당한테 송군 데려다줬잖아. 송군 맞고 기절하는 모습까지 내가 보고 나왔어.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아이 또한 지금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지금껏 이 선생 일당은 자신들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그래서 송군처럼 집단을 떠나려고 하는 아이들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해 가면서 아주 엄격히 통제해왔대요. 그런 와중에 송군이 경찰에 신고하고 집단을 떠났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범행에 대해 진술까지 해? 완전히 괘씸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겠죠. 안타깝게도 검거가 된 후에도 이들 모두 범행에 대한 죄책감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김 씨와 변 씨는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저질렀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체포된 거죠. 또 송군을 유인한 A양은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니면 난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라고 입을 꼭 다물었고요. 2020년 2월에 열린 재판. 검찰은 주범인 김 씨, 변 씨에게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구형합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선고했어요. 이 중에 최 씨는 군인 신분이라서 군사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고요. 그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죠. 더불어 이 일당에게는 위치 추적 장치 20년간 부착이라는 명령도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양형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했고 그 결과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다라고 밝혔어요. 또 A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청소년 신분이었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으로 결정되고요. 오늘 사건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건 송군이 연락이 두절되었던 지난 거의 1년간
그 누구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평소 송군이 스스로 나는 가정에서 버려졌다 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완전히 방치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쉼터 관계자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원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송군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들의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케이스였다고 해요. 아이는 철저하게 외면당한 거죠. 송군이 사망한 후에도 이 피의자 쪽과 적절히 합의해서 가족이 돈을 받았고 결국 감형에 힘을 실어주게 된 건데요. 그 가족이 어떤 마음으로 합의를 했는지는 감히 알 수 없죠. 하지만 결국 그걸로 그 피의자들이, 범인들이 정당한 죗값을 치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점이 좀 아쉽게 남습니다. 송군, 그는 자신의 죽음 전에 분명 수차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쉼터 선생님에게, 그리고 경찰에까지요. 하지만 끝내 그 누구도 소년 한 명을 지켜내지 못했는데요. 주변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갈 곳 잃은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이 사례들, 정말 우리 많이 봐왔죠. 가정과 사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차갑고 아주 잔인해요. 마지막으로 이 선생 집단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명 대신에 범죄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의 이름을 사용하더라고요. 이 선생이라는 이름 자체도 영화 그 독전에서 베일에 쌓여있는 보스의 이름을 따온 거고요. 자기들이 무슨 영화 주인공이라도 된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들이 정말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영화 속 범죄자는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저 천벌을 받아 마땅할 하찮은 빌런일 뿐이라는 사실이겠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 2015년 1월 남아공의 아름다운 도시 케이프타운에 있는 주안스위크 고등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남아공은 한국과 달리 초등학교 7학년 이후에 고등학교 5학년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체 솔로몬, 그녀는 그해 고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졸업을 막 앞둔 학생 중 한 명이었죠. 새학기 설렘을 안고 교실에 처음 들어선 순간 한 친구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나 너랑 똑같이 생긴 애 봤어. 그 친구는 조금 전에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씻고 있는 미체를 보고 반갑게 아는 척했지만 알고 보니 전혀 모르는 애라 민망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며칠 후 미체는 실제로 복도에서 그 친구의 말대로 자신과 너무도 비슷하게 생긴 한 여학생을 마주칩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시디 너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스타일, 그리고 흰 피부, 브라운 눈동자, 심지어 코나 눈썹의 생김새까지 정말 흡사했는데요. 너무도 서로를 닮은 두 사람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비록 4살 차이가 났지만 두 사람은 금세 친해집니다. 쉬는 시간마다 함께 화장실에서 만나서 화장을 고치기도 했고 방과 후에 같이 쇼핑몰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점점 같이 할수록 두 사람은 취향도 비슷했고 왠지 모르게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았는데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같았습니다. 특히나 미체와 캐시디가 함께 있을 때면 주변 사람들 모두 둘이 자매예요? 라고 물어봤을 정도인데요. 그럴 때마다 둘은 아마 저희가 전생의 자매였나 봐요 하고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소녀는 셀카를 함께 찍었고 마침 미체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그 사진을 보여줍니다. 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했던 미체의 엄마 라보나는 이미 두 사람을 쇼핑몰이나 영화관에 데려다 준 적이 있어서 캐시디 얼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네에서 전파사를 운영하는 아빠 마이클도 사진을 보면서 와 진짜 닮았네 하고 신기해했죠. 딸과 너무도 똑같이 생긴 친구, 심지어 지난번엔 아빠 가게에 한 가족이 들렸는데
그 집 딸이 미치와 너무 닮아서 기억에 새겨두고 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똑 닮은 두 아이. 한편 캐시디 역시 부모님에게 같이 찍은 셀카를 보여주면서 친구를 소개하게 되는데 분위기가 미체네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캐시디의 아빠 몬너스와 엄마 셀레스테는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이나 사진을 응시하더니 이내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죠. 그러더니 잠시 후 엄마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체 생일이 언제니?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보니 1997년 4월 30일. 이걸 확인한 엄만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그날은 캐시디의 친언니이자 첫 딸 제파니를 생후 3일 만에 잃어버렸던 비극의 날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8년 전인 1997년 4월 28일 엄마 셀레스테는 케이프타운에 있는 그루트 슈어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첫째 딸 제파니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회복을 위해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물론 아기는 산모 옆에 있는 요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입원 3일째가 되던 날 셀레스테는 간호사가 다급히 부르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제파니가 있어야 할 요람이 텅 비어있던 것입니다. 생후 3일 된 신생아가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지만 용의자를 추적할 만한 단서가 너무도 부족했던 거죠. 심지어 병원의 모든 아기는 똑같은 이 속삭이로 쌓여져 있어서 외관으로는 식별이 어려웠을 정도입니다.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추정된 시각에 병원에 드나든 외래 환자 기록까지 살펴봤지만 이렇다 할 용의자가 추려지지 않았고요. 셀레스테는 하루아침에 아이를 잃고 절망에 빠졌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결국 태어나고 맙니다. 이후에도 가족들은 끊임없이 이 납치범과 아이를 찾아 헤맸고 또 언론에 사건을 계속 제보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자신이 납치범이라면서 연락이 오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돈을 노린 이웃의 허위 전화였죠. 그러는 사이 둘째 딸 캐시디가 떼어났고 아픔을 가슴에 뭉고 살아오던 부부에게 18년 만에 첫째 딸과 너무도 닮은 아이가 둘째의 친구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얼마 후 수업을 듣던 미체는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2명의 사회복지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던 신생아 실종 사건을 미체에게 설명했고 그 아이가 그 제판이라는 신생아가 당신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미체는 여기에서 오히려 코웃음을 쳤죠. 아니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태어난 병원은 리트리트 산부인과예요. 출생증명서에도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이후 조사가 진행되지만 리트리트 산부인과 어디에도 미체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고 미체는 흔쾌히 DNA 검사에 동의했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18년 전 병원에서 실종된 아기 제파니 너스와 미체의 DNA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18년 전 간호사였던 미체의 엄마 라보나는 계속되는 유산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 상태였죠. 그녀는 어떻게든 자식을 원했는데 계속 유산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열망은 쉽게 멈추지 않았고 결국 절대 해선 안 된 일을 계획하기에 이르는데 바로 자신이 근무하던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납치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 라보나는 몰래 입원실에 잠입했고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산모를 발견한 후 옆에 있는 신생아를 얼른 데리고 나오게 되죠. 아주 한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빠져나오던 길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때 다른 환자와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녀는 이때 간호사로서 내가 아이를 달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태연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렇게 그날 밤부터 이 아이는 라보나의 딸이 되었습니다.
유산을 한 직후였는데 그건 라보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이 아이가 부부의 자식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이건 라보나의 철저한 계획 속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후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미체 솔로몬이라고 짓고 정성껏 키우게 됩니다. 이후 라보나가 체포되고 나서 법정에서 이 사실을 모두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나는 분명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식으로 입양한 아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그 당시 8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된 미혼모가 있는데 그 미혼모를 통해서 아이를 받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건네받은 기차역까지 나는 다 얘기할 수 있다. 라고 구체적인 지명도 덧붙였는데 그것 또한 라보나가 만들어낸 스토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결국 나오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재판이가 실종되던 그날 병원에서 아기를 안고 나오는 라보나를 봤다는 증인이 동장하면서 결국 그녀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2016년 라보나는 납치, 사기, 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18년간 라보나의 가족은 아이를 잃어버렸던 셀레스테 가족과 단 5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라던 미체와 캐시디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이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학교에서 어쩌다가 나랑 닮은 애가 있네? 그래서 친구가 됐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18년 전 헤어진 자매였다라는 충격적인 사건.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진실이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혼란스러워할 미체의 삶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지난 18년간 자신을 키워준 엄마 라보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납치범, 그러니까 범죄자의 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체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적 성인이 되기까지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보호소에 가든지 혹은 친부모의 집으로 가는 걸 선택해야 했는데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미체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기어코 자신을 납치한 양부모 가정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미체는 사실 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남부러울 것 없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설사 자신이 납치되었다 하더라도 평생 엄마 아빠라고 믿고 살아온 이 사람들을 도저히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특히나 양아버지 마이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나의 바위이고 영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딸에 대한 출생의 진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아버지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믿을 수 없다고 슬퍼했었죠. 물론 친부모와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18년 만에 큰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지만 미체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그들에게 이 부모는 여전히 낯선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감격이나 기쁨을 쉽게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체는 죄수복을 입고 있는 엄마 라보나 이 모습에 크게 동요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리고 이후 미체는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비록 라보나가 자신을 납치했지만 여전히 엄마로서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원래 이름인 제파니 너스 대신 미체 솔로몬이라는 현재의 이름을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분명 한 인간을 키운 정이 더 크다는 건 이해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친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미체가 자신들의 첫째 딸 제파니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은 오직 그녀에게 주어져 있죠. 현재 미체는 집에서 120km나 떨어진 엄마 라보나가 있는 교도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면회하고 있고요. 동시에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 셀레스테와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지난 2019년 자신의 기구한 스토리를 담아 그녀가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신생아 때 잃어버린 자식을 한눈에 알아본 엄마. 하지만 이미
납치범을 사랑하게 된 딸.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스토리가 이렇게 실제로 있었다는 것에 굉장한 씁쓸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친부모 대신 양부모를 선택한 미체의 그 선택에 대해서 그 어떤 섣부른 판단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18년 만에 자녀를 찾게 된 부모와 또 피해 당사자인 미체가 그저 앞으로 행복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